오늘의 주인공은 방사능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위대한 과학자, 바로 마리 퀴리입니다. 아하. 마리 퀴리는 2개의 방사성 원소를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사능, 방사선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인물이죠. 노벨 와. 화학상과 물리학상? 화학 물리를 다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퀴리 가문에서는 한 번 받기 힘든 노벨상을 딸과 사위들까지 무려 6개나 받았습니다. 집안 자체가 대단하네요. 퀴리 부인 전기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을 알고 있었을 뿐인데 이분이 알면 알수록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마리 퀴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그 프랑스의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가장 최고의 권인 500프랑의 인물로 선정돼서 부부가 같이 나왔나 보다. 아 같이 네, 부부가 같이. 와 멋있다. 그럴 정도로 마리 퀴리가 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과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 마리 퀴리는 당시 여성을 무시하던 과학계에서 방사능 연구를 통해서 독보적인 과학자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마리 퀴리와 그 가족들은 이 영광을 위해서 혹독한 비극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리 퀴리 본인은 악성 빈혈과 각종 합병증에 걸려서 죽었고, 또 마리 퀴리 남편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또 그 딸인 이렌 퀴리 역시 이른 나이에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체 과학자 마리 퀴리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소르본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리 퀴리를 지도했던 지도교수 가브리엘 리프만은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 퀴리가 물리학을 공부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곳이 없을 만한 그런 최고의 대학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교수님 그 대학 입학엔 또 성공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그 여성이 대학 가기 힘든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학 생활은 또 어땠나요? 굉장히 뭐 힘든 게 맞습니다. 특히나 마리 퀴리는 대학에서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소르본 대학의 자연과학부에 1,800명 학생이 있었는데 그중에 여성은 단 23명, 23명뿐이 없었고요. 게다가 마리 퀴리는 폴란드에서 온 외국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마리 퀴리는 동기들 사이에서 이름이 아니라 걔 있잖아 말수 적은 걔 말 잘 안 하는 애 이렇게 통했다고 하네요. 소율 씨, 네. 그 뮤지컬에서는 마리 퀴리의 대학 생활을 어떻게 그려요? 사실 굉장히 초반에 이제 남자 학생들 사이에서 마리 퀴리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있으면은 여자가 감히 폴란드 출신의 여자가 감히. 근데 거기다 이제 머리까지 좋아서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더 무시를 하고 감히 네가 1등 했는데 왜 무시하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존재만으로 거슬려 설쳐대는 미스 폴란드 스클로더프스카 뭐 말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미스 폴란드라고 불러요. 되게 좋은 거 같은데? 미스 코리아 이런 거 아니에요? 미스 폴란드. 아니 그만큼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남성들의 시선을 알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생 마리 퀴리가 견뎌야 될 어려움이 이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다락방에서 그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니랑 가족들이 보태준 굉장히 작은 돈으로는 그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요?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게임할 때랑 거의 비슷하네. 네, 자신이 맞습니다. 좋아하는 거에 완전 맞아. 빠지면은 와
잠도 우리가 안 식음도 전폐하고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네. 마리퀴리도 거의 공기만 먹는다고 할 정도로 식사에 무심한 그런 생활을 보냈다고 하죠. 배도 안 고팠을 거예요 아마. 네. 동기들은 이런 마리퀴리 두고서는 놀리기도 했었는데 당시 상황을 그 각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 마리키리 쟤는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그 스프도 못 끓인대. 내가 수프 요리법이나 배우자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어? 그 시간이면 물리책을 몇 쪽이나 읽고 실험실에서 재미있는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수프는 안 먹으면 그만이지. 먹기만 해봐. 평생 숲은 없다. 평생 너 스프 먹기만 해 아주. 빵을 눈에 볼 거야 내가 지켜볼 거야. 사실 근데 그 정도로 공부했으면 뭐 그냥 소르본 대학은 씹어 먹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식사도 있고 영양실조 걸릴 정도로 공부를 한 덕에 마리퀴리는 물리학 학사 자격 시험을 수석으로 1등으로 통과를 합니다. 야 역시. 이거는 소르본 대학에서 여자가 물리학 학사 자격 시험을 수석을 차지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죠. 와. 27살을 맞은 마리퀴리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드디어. 사랑이 시작되나요? 자, 그 인물은 바로 35살의 과학자 피에르 큐리였습니다. 자, 당시 마리퀴리는 강철의 자성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장비 놓고 연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교수가 연구실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해줄게 해가지고서 한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기 보시는 피에르 큐리입니다. 자,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 알아보고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하죠. 와. 이노지 씨, 피에르 큐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프랑스에서 유명한 과학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성격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뭐 여성이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열려 있는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마리 퀴리에게는 딱 맞는 남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천생연분이네. 그럼 두 사람이 그냥 한눈에 딱 보고 사랑에 빠진 거야? 아니면 무슨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사랑에 빠진 건가요? 네, 두 사람은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과학에 관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정말 잘 통했다고 하죠. 아 대화가 통해서. 복잡한 공식이랑 전문 용어가 난무했지만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마치 잃어버렸던 영혼의 단짝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저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뭐 서로 선물을 하는데 논문을 선물했다. 맞아요. 그게 공연에도 진짜예요?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첫 만남부터 자기장에 변하는 전기장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와. 서로가 이제 쓴 논문, 하는, 네. 연구 자료를 선물로 생일 주고. 선물도 논문으로 주고. 어머. 보통 여성이 아니었네요. 네, 그때부터 피에르 큐리는 마리 큐리에게 반해서 이 여자 내 여자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구애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1895년 7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스물여덟이네. 우와. 당시 마리 큐리는 28살, 피에르 큐리는 36살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마리 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큐리 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 자, 이 두 사람 모습이 일반적인 결혼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좀 달라 보이나요? 약간 장례식 같은. 장례식 같아요. 진짜. 드레스가 검은색이. 순백의 드레스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웨딩드레스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험실에 이거를 입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흰색은 다 뭐가 묻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색의 남색 드레스를 주문해서 입고 다니게 되죠. 자, 그만큼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는 평생 우리 과학에 올인하자라고 하는 열혈 과학자 커플이었죠. 호진 씨, 네. 지금 과학 덕후 두 명이 만난 거잖아요. 뭔가 신혼여행도 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둘이 자전거 한 대씩 타고 숙소도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떠났다. 아, 나 힘들어. 떠나가면서 거기서 그 둘의 대화가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정답입니다. 왜 과학 얘기하고 아니 그럴 거면 모시는 왜 같대요? 그냥 실험실에서 하시지.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우와. 동반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잘 만났네요, 진짜. 네, 이렇게 행복했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는 한 가지 특별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뭘까요? 뭔가 랩실을 차리자? 연구소. 네, 이 부부는 둘이서 함께 과학에 매진하자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집으로 얻은 파리 아파트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아예 손님용 의자를 두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에? 대단하다. 누가 찾아오면 공부 시간, 연구 시간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의자를 두지 않아서 사람들이 왔다 민망해서 나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죠. 공부 외에 연구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것도. 와. 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마리퀴리는 이제 프랑스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하는 과학자로서 살아갈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죠. 마리퀴리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물리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선 박사 논문을 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죠. 마리퀴리가 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이때 전 세계의 과학계에서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던 정체불명의 광선이 있었습니다. 이 광선은 사람들 몸을 통과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줬는데요. 마리퀴리가 주목한 정체불명에서는 바로 X선, 즉 엑스레이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가운데 손가락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 반지 낀 거 아니에요? 반지야? 당시 실험 대상이었던 과학자 렌트겐의 아내가 왼쪽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어서 아 이쪽 손이. 오. 그래서 반지까지 함께 찍힌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시까지만 해도 이 X선이 왜 발생하는지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체를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X라고 하는 X선, 엑스레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던 거죠. 몰라. 몰라서. 야, 이노진 씨 이때 네. 사람의 몸을 뭔가 들여다볼 수 있는 광선이 최초로 발견됐으니까 막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죠. 왜냐하면 1890년대 이 과학자들도 어느 물리화학적으로 뭐 정립될 건 다 정립돼 있다. 이래서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는 데서 막막했대요. 근데 렌트겐이 X선을 딱 발견하고 우와 진짜 얼마나 과학자들이 신났을지. 예. 또 의학적으로도 X선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던 게 뭐 총에 맞아서 뼈에 박힌 총알을 뭐 분간해내거나 팔을 접질렸는데 그 뼈를 맞추거나 하는데 워낙 또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걸 쓰는 거는 의학계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짐 같은 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항 가시면 딱 사용을 공항. 하죠. 네. 검색대. 아, 네. 검색 때도 이게. 자, 인류가 몰랐던 미지의 광선이 발견되자 전 세계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열광을 하게 되죠. 그러자 X선처럼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광선이 또 있지 않을까 하면 새로운 광선을 찾으려는 연구가 과학계에서 뜨겁게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맹렬하게 연구를 하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크렐이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하던 중에 어떤 물질에서 X선과는 다른 그 새로운 광선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놀라운 물질은 바로 우라늄이었습니다. 우라늄. 자, 당시 우라늄은 세균리를 만들거나 도자기에 색을 입히는 데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러지 않고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물질이었는데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베크렐 광선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리 퀴리였죠. 마리 퀴리는 우라늄 외에 다른 물질이나 광석에서도 광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가설을 생각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런 특별한 광선이 우라늄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여러 물질에서도 이런 광선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 퀴리는 주변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별한 광선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에 해당이 되죠. 주변으로 자연 방사되는 선이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방사선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질을 두고 방사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라디오 액티비티. 혹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능, 방사선 이런 걸 처음으로 말을 만든 게 마리 퀴리였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방사능이나 방사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마리 큐리입니다. 그래서 마리 큐리를 방사능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마리 큐리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라늄을 다량으로 포함한 피치블렌드라는 광석을 조사하다가 우라늄보다 더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거는 이 광석 안에 또 다른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 해당이 됐거든요. 만약에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해내면 엄청난 과학적 기록으로 그렇게 과학적인 업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구가 이렇게 전망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제 피에르 큐리도 같이 연구에 뛰어들게 되고요. 아, 동참했구나. 두 사람은 치열한 토론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실험 방법이 거의 막노동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치블렌드 광석 안에 그 몇 퍼센트 들어있을지 모르는 그 아주 극미량의 그런 물질을 추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마리 큐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광석들을 실험실에 가져다가 커다란 솥에 이제 용액을 팍 부은 다음에 와. 거기다 큰 소막대기로 계속 몇 시간씩 저으면서 이 광석을 녹였습니다. 저 시대에 참. 와, 아니 몸이 그 원소 분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성 강한 용액을 부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날아가고 그 중에 살아남은 그 방사성이 농축된 그 원소를 그걸 또 다시 녹이고 또 가라앉히고 계속 그래서 그거 0.1g을 이제 결국 얻게 되는 거죠.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대 보여요. 네, 굉장히 아까 진짜 막노동이네요. 네. 머리만 쓰는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몸을 더 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리 큐리는 이 실험을 하다가 1년 만에 체중이 9kg이나 빠지게 됩니다. 교수님 이렇게 그러면 고생을 해서 뭐 얻은 결과로 뭔가 좋은 성과가 있었겠죠? 네, 마침내 광석에서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는 화합물을 정제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고생해서 얻은 이 결과물 안에는 이전에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원소가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원소란 다른 물질과 섞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물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리 큐리는 이 원소에다가 자신의 조국 폴란드를 뜻하는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 원소는 우라늄보다 무려 400배나 더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것을 마리 큐리가 밝혀냈습니다. 와. 자, 이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한 엄청난 대발견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세상에 알려진 원소는 단 77개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 큐리가 인류에게 새로운 원소인 폴로늄을 세상에 내놓은 거죠. 인류 역사에서 철이나 구리 같은 그런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면 새로운 문명, 철글기, 청동기 이렇게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방식에도 이런 새로운 물질 발견했을 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마리 큐리가 방사능 존재를 밝히고 폴로늄 같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되면서 자, 인류는 또 한 번 큰 변화,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는 큰 변화를 눈앞에 두게 된 거였던 거죠. 와, 그럼 교수님 당시에 이 마리 큐리의 발견으로 학계가 난리가 났겠네요. 네, 맞습니다. 큐리 부부가 방사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보이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을 발표하자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죠. 아, 난리 났죠. 방사능의 발견이라는 건 태양 외에도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 큐리의 발견은 약 50년이 지난 후에 세계사를 뒤흔들어 놓은 이것의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폭탄.
네, 맞습니다. 바로 핵폭탄의 개발입니다. 네. 자, 마리키리 이후 과학자들은 앞다퉈서 새로운 방사능 원소가 있는가 방사성 원소 찾기에 들어가게 됐죠. 이 연구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끝에 핵폭탄의 원리인 핵분열을 발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마리키리를 우리는 핵폭탄의 어머니까지는 아니고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오펜하이머 이전에 그러네. 네. 싫어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핵폭탄, 원자력 발전 같은 변화들은 모두 마리키리가 방사능의 정체를 밝혀내고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발견해내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발견으로 세계가 완전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한 거네요.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면서 마리키리는 무명의 과학자에서 일약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네. 맞춰야지. 자,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 전까지 마리키리는 엄청난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현 씨. 이제 과학계에서 노벨 물리상을 여성에게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얘기 왜 빨리 안 했어요? 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규현 씨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가야 수 있을까요? 구체적보다 이건 마음고생을 했다잖아요. 마음고생이라는 건 어디서 옵니까? 네? 이거는 딱 그거죠. 정답. 네, 주현 씨. 이제 확정이 딱 되는 직전에 이제 남편이 그러는 거죠. 그냥 그 공적 내가 좀 할게. 내가 좀 하게 해줘. 오답이지만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요? 자, 이 상을 주는 주체가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벨 부채예요? 네, 노벨 평화 제도 뭐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노벨위원회인데요. 아까 굉장히 두 분이 가까이 가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거죠. 위원회가 문제면 정답. 지금 시대가 여자가 타기는 좀 그러니까 아유 그 공적은 인정을 하나 그 남편인 사람 남편 줘라. 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주현 씨 정답입니다. 마리키리가 노벨상을 받기 전에 마음고생을 했던 이유는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남편인 피에르 큐리에게만 상을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 남편한테만 공을 돌린 거네요. 그래. 마리키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저 남편의 조수 역할이나 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거고 노벨위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 여자한테 키로가 빠졌대잖아요. 네. 키로. 자, 당시 피에르 큐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찾아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내가 이 그 사람 제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오,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부인 마음 다칠까봐. 정말 하남자네요, 진짜. 피에르 큐리는 즉각 노벨위원회에 편지를 보냈죠. 방사능 연구는 두 사람이 함께 이뤄낸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마리 큐리가 반드시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그 편지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이에 노벨위원회 내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여자에게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마리 큐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와. 잘 됐다. 이로써 마리 큐리는 36살의 나이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노벨상 수상자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이에요? 네. 와. 윤진 씨 뭐 노벨상까지 이게 받게 됐으니까 엄청 좋아했겠네. 일단 뭐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벨위원회에서 준 노벨상의 상금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얼마예요? 뭐 해마다 그 금액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4억이라고 해요. 와. 14억이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금액을 이제 14억? 받게 되는 건데 이번엔 베크렐과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가 나눠 갖게 되니까 그 상금이 이제 분할되겠죠. 아, 그럼에도 그렇구나. 불구하고 참 너무나 그래도 행복했다고. 부부잖아요. 네. 한 9억 정도 이렇게 벌었네.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노벨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 베크렐 2분의 1, 마리 큐리 4분의 1, 피에르 큐리 4분의 1 이렇게 반반. 정해주고요. 7억 가져왔네.
나쁘지 않다. 그 비중에 시험 따라서 괜찮구나. 이렇게 상금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퀴리는 노벨상 수상으로 과학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노벨 최초 여성 네. 노벨상이면은 이거는 근데 사회 분위기상 또 평가절하고 막 이랬을 것 아이, 같기도 그래도. 하고. 네. 당시에 여러 언론과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마리퀴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아, 그 여성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여전히 마리퀴리 역할을 그 옆에서 내조한 부인 맞아. 또는 조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시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당시 미국의 한 과학자는 나한테도 피에르 큐리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나도 노벨상 받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네, 진짜 마리퀴리 어이없다. 수상을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수상 이후에 피에르 큐리는 소르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하지만 마리 큐리는 프랑스 대학에서 어떤 제안도 교수 자리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야, 모셔가도 모자랄 뻔했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김소연 씨, 당시 언론에서 또 마리 퀴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기사들로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대요. 어떤 기자는 마리 퀴리가 과학을 한다고 설친을 하고 아내와 어머니의 그런 귀중한 임무를 소홀히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마리 퀴리를 그냥 여자로만 생각했지 위대한 과학자라고 야, 생각을 전혀 저 기자도 하지 진짜 않았던 하남자네. 것 아, 자, 하지만 마리 큐리는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를 이어나갔고 노벨상을 탄 그 다음 해인 1904년에는 둘째 딸인 이브 큐리도 나왔습니다. 야, 그 와중에도 열심히 사랑했네요. 네, 그렇죠. 사랑둥이. 네. 그런데 둘째를 낳은 지 불과 2년 뒤인 1906년에 마리 큐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이 벌어지고 아유. 말죠. 남편 피에르 큐리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맙니다. 아유. 원인은 뭐예요? 때는 비가 내리던 4월이었습니다. 피에르 큐리가 길을 건너던 중에 짐을 실은 마차가 피에르 큐리를 덮쳤습니다. 이때 마차 뒷바퀴가 쓰러진 피에르 큐리의 머리를 부수고 지나가면서 그는 두개골이 무려 16조각이 나면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자, 이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을 겪으면서 마리 큐리는 큰 충격을 받고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당시 마리 큐리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소연 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의 피에르, 당신 없는 삶은 잔혹해요. 피에르, 난 이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아요. 고통으로 심장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 삶이 끝나버릴 것만 같아요. 저 많은 마차들 중에 혹시 내 님이 맞은 운명을 내게도 안겨줄 마차가 있지 않을까요? 같이 따라가고 싶다는 거구나. 교수님 그러면 마리 퀴리는 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마음으로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 어린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뭐 의지가 느껴진다, 뭔가 어머니. 결연한 어. 의지. 너무 슬픈 사진이죠. 네. 마리 큐리는 이제 그 가장으로서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남편과 함께하던 연구도 자신이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 큐리가 마음을 다잡을 무렵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피에르 큐리의 죽음이 마리 큐리에게는 과학자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죠. 바로 남편이 죽으면서 공석이 된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자리가 마리 큐리에게 와. 주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마리 큐리는 소르본 대학 800년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성 교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게 되죠.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그리고 소르본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가 되면서 마리 큐리는 방사능에 대한 선구적인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과학자로서 다시 방사능 연구에 몰두하게 되죠. 자,
그럼 이때 마리 퀴리가 파고든 연구 주제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라듐을 순수한 상태로 추출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추출. 과거 폴로늄을 발견했던 당시 마리 퀴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원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듐이었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사성 원소를 당시 2개나 발견을 해냈던 거죠. 와. 하지만 당시엔 순수한 라듐 원소는 추출하지 못했고요. 다른 물질이 섞인 화합물 상태로만 라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출한 라듐 화합물은 한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어둠 속에서 은은한 형광빛을 내는 거였습니다. 야광.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었죠. 아 그래요? 김수현 씨, 그 뮤지컬에서는 라듐 발견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 마리 퀴리가 확인한 원소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사능 물질이었기 때문에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리아를 넘버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라듐을 딱 발견해서 기쁜 너무나 환희에 찬 그런 노래가 있는데 예. 잠깐 아 무조건 하셔야죠. 와. 보여주셔야죠. 예. 여기 밝게 빛나는 이것 애타게 찾아왔던 그것 뭐라 부를까 밝게 빛나는 라디우스 라디우스 라디우 어떻게 부끄러워. 네. 아, 이게 사실 가사에서 이제 라디우스. 라듐이 아니라 라디우스라고 먼저 하잖아요. 이게 라디우스가 라틴어로 광선, 빗줄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져들면서 듣게 되네요. 공연 때 바로 옆에서 막 소름이. 전문가들 멋집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방사능을 내뿜는 라듐의 발견은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라듐이 엄청난 열을 거의 무한정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이나 별의 그 놀라운 에너지의 정체가 바로 라듐 발견을 통해서 최초로 밝혀졌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와. 근데 교수님 저 조그만한 저 고체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는 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입자랑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듐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되죠. 또 방사선이.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라듐이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그 라듐을 추출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리 퀴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와, 역시 아, 의지의 상 드려야 돼. 마리 퀴리. 짜릿해. 라듐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자, 대체 뭐였을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니까 뭔가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아, 항암 치료에 쓰였어요? 아. 보고에 따르면 암이 라듐 광선에 의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라듐 광선이 종양을 치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건 진짜 혁명 의학계에서도. 맞네요. 혁명이지. 네. 지금도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암으로 왜 죽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효과가 바로 라듐을 발견한 이때 처음 밝혀진 거죠. 와.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리 퀴리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듐 덕분에 항암 치료가 확 넓어졌다고 할 수 와,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후 의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라듐의 의학적인 효과에 집중 조명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라듐을 쪼였더니 피부병이 났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치료가 되더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암을 치료하는 라듐이라면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라듐 열풍이, 라듐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희석시킨 라듐 화합물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제품에 라듐 화합물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당시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야? 라듐의 뷰티? 뷰티? 화장품이네. 종류별로 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 광고인데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환한 미소를 만들겠다고 그 라듐 제품을 직접 자신의 치아 그리고 입술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와. 윤호진 씨, 라듐 또 네. 어떤 곳에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곳뿐만 아니라 먹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어요. 와. 놀랬죠. 그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겨져서 아하. 그냥 먹어도 좋은 줄 알고. 응. 그래서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입니다. 근데 엄청 비쌌겠네요.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또 라듐을 넣은 생수입니다. 에? 네. 저 생수병 보면은 미 특허청 인증 방사능수라고 써 있습니다. 와. 그렇게 광고를 하는 와, 어떡해. 저 물을 건강에 좋다고 부자들이 엄청 사 먹었대요. 방사능을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방사능을 어떡해. 쏟아 붓는 거. 그러니까요. 온 세상에 방사능 그냥 핵폭탄을 누가 쏜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와. 피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피폭. 어떡해. 와. 근데 어쨌든 이 라듐이 들어가면 선생님 이게 방사선을 내뿜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성을 그냥 아예 전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네. 지금이야 뭐 강한 방사능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체르노빌 원전 폭발,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런 게 언론 통해서 방사능 위험성이 무섭게 각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방사능이라는 말이 막 처음 만들어지고 막 연구가 시작되던 초창기여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방사능을 가진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퀴리 부인도 몰랐는데 뭐. 그치. 네. 본인도.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라듐 연고, 라듐 치약, 라듐 성냥, 라듐이 들었다는 온갖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와. 심지어 미국에서는 라듐을 이렇게 발라서 형광빛 나는 옷을 입고서 그 라듐 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모든 제품을 다 썼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라듐만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뭔가 무서운 문제일 것 같아. 당시 라듐이 들어간 이 품목은 효과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며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그 네. 프랑스잖아요. 호진 씨. 약간 패션 쪽에 좀 볼 테니까. 란제리? 네. 호진 씨 오답입니다. 무슨 효과죠? 아니, 탐날 것 같아. 정답. 지원 씨. 이 라듐이 이 발광을 하는 성분이 있으니까 렌즈. 미니 발광. 밤에 우와. 이거 좀 뜨고 프레시. 눈이 빛나. 네, 합리적인 오답입니다. 자 힌트 주시죠. 아, 이게 남자분들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정답. 건데요. 네, 규현 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지러운 남자들은- 게 없는데 뭘 정리해요? 남자들은 남자한테 좋다면 환장하거든요. 왜? 그런 것처럼 라듐 콘돔을 만든 거예요. 그 에너지가 아 몰라 와. 어떻게. 자, 규현 씨. 자,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이게 정답이에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예요, 도대체? 몰아간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도 좋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좋다. 저걸 착용하면 뭐 정력이 좋아진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라듐의 에너지를 받는다 뭐 이렇게 광고할 수 있죠. 라듐의 기를 받아서 에너지가 넘치게 될 거다. 원기옥이 그냥. 어떻게? 정답은 바로 콘돔인데요. 와. 당시 라듐이 함유된 콘돔은 정력을 높여준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워낙 라듐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다 보니까 라듐이라는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 라듐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죠. 진짜. 이거 가짜 광고를 했구나. 네, 그래서 라듐의 위험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건 마리 큐리가 라듐을 발견하고 한참 지난 1917년 미국의 시계 공장 소녀들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되죠. 왜요? 시계 공장 소녀들. 방사능에 피폭당해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당시 그 소녀들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 어? 당시 한 소녀의 턱에서는 커다란 이렇게 종양이 자라났고요. 아유. 또 한 소녀는 무릎에서 거대한 암이 생겨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 이렇게 된다고요? 피폭되면? 네. 시계 공장에서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법정 투쟁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 재판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고 사람들은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했고요. 그치, 암을 치료한다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암이 생길 거라는 한순간에 건 말이 그냥 안 되니까. 나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미국의 에벤 바이어스라는 한 사업가의 사례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약으로 라듐 생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듐 생수를 이후 무려 4년간이나 매일매일 마셨다고 하는데요. 어떡해. 자, 이런 얼굴에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애프터?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떡해. 아니 저 지경 될 때까지 마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아우 너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아우 어떡해. 턱이 날라갔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주기율표에서 얘기했듯이 그 라듐이 칼슘족에 있어요. 그럼 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듐이 특히 뼈에 더 치명적인 괴사를 일으키거나 뼈를 삭게 하고 구멍 뚫리게 하고 이래서 저런 그러니까 칼슘 대신 몸에 그게 그 축적되는. 축적이 되는 거죠. 어떡하냐. 네. 이 사람은 턱뼈에 암이 걸려서 결국 뼈가 아예 이제 부스러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신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돼서 결국 이렇게 나부를 봉해서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혹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이제 위험성을 인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라듐 부작용이 밝혀지게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라듐 공장 소녀들이 법적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라듐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즘에 라듐이 든 제품들의 끔찍한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엔 라듐이 가진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처럼 훗날 라듐에 대한 위험성이 밝혀지긴 했지만 마리 큐리가 라듐 추출에 성공했을 당시만 해도 라듐 상품에는 퀴리 이름이 도용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라듐이 인기를 얻을수록 과학자로서의 퀴리의 명성도 같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불륜설 때문에 노벨상도 지금 뭐 거절하라는 이런 편지도 받고 마리 큐리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요? 네, 마리 큐리는 고민 끝에 세상의 비난에 도리어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 멋지네요. 네. 결국 1911년 마리 큐리는 당당히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이때 마리 큐리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서로 다른 과학 분야에서 연달아서 노벨상을 탄 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남편 없이 단독으로 노벨상을 타게 된 마리 큐리는 1914년 7월이 됐을 때 프랑스 파리에 라듐 연구소를 열고 라듐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프랑스를 보고 마리 큐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죠. 아, 떠나야겠다. 그렇죠. 위험하면 떠나야 되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 바로 엑스레이 장비가 실린 구급차를 만들어서 직접 아. 전쟁터에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그 부상병들을 치료하러 간 거예요? 네. 이를 위해서 마리 큐리는 병원에서 속성으로 엑스레이 진단법과 해부학을 배운 다음에 해부학을 속성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야, 진짜. 자, 마리 큐리는 개조한 구급차를 이끌었는데 그 구급차를 리틀 큐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마리 큐리는 이때 기부를 받고 사비까지 다 털어서 저렇게 엑스레이 장비가 달린 리틀 큐리 20대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 큐리는 직접 리틀 큐리를 운전했는데 1차 대전 기간 동안 리틀 큐리로 도움받은 부상병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정말 의학상까지 다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리의학상까지. 네. 네. 네, 전쟁이 끝난 뒤에 마리 큐리는 연구소로 돌아가서 다시 라듐 연구에 몰입하기로 하는데요. 이런 호응을 얻게 되자 그간 마리 큐리에 대해서 좀 적대시했던 프랑스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야, 그럼 교수님 이제 뭐 마리 큐리 앞길은 뭐 거의 꽃길이네요, 그냥. 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건강? 마리 큐리는 건강이 심각하리만큼 악화가 돼서요. 오랜 기간 방사능 물질을 연구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사능에 이제 피폭이 됐던 거죠. 마리 큐리 젊은 시절부터 방사능 물질을 연구했지만 아무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라듐을 추출하는 과정 중에는 지금 1급 발암 물질로 구분이 되는 라돈가스를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는데요. 라돈가스요? 네. 그 결과 마리 큐리는 이 전신이 쇠약해져서 귀에서 이제 커다란 이명이 들리고 백내장이 심해져가지고서 서서히 이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했던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인 막스 보른이라는 물리학자가 오펜하이머에게 독일에서 자신과 함께 연구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막스 보른은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내며 나중에 노벨상을 수상하고 과학계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예, 그럼 막스 보른의 제안에 오펜하이머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실험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커다란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실험에 별로 재능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재미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았습니다. 야, 드디어 적성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인 1926년 22살의 나이로 독일 괴팅겐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독일에서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을까요? 아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일단. 언어의 언어 천재. 금방 배웠어. 6개월이면 라틴어 하는 분이 맞네. 그러니까 뭐 독일어는 금방 비행기 뗐겠다. 안에서 대충 떼지 않았을까. 예, 오펜하이머는 이제 이론 물리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괴팅겐 대학교에서 막스 보른을 비롯해서 과학계에서 내노라는 스승들 또 동료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첨단 지식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하이젠베르크는 30대 불확정성의 원리의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오펜하이머의 학교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될 수 있었고 부진했던 실험실과는 달리 계산에 뛰어났던 오펜하이머는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오펜하이머의 흥미를 끌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원자폭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막 태동하기 시작하던 신학문이었어요. 예, 이후 학문에 대한 즐거움을 되찾은 오펜하이머는 양자역학에 대한 첨단 이론들을 빠르게 습득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다시 자기의 천재성을 되찾은 오펜하이머는 괴팅겐 대학교를 다니던 1년 동안 무려 17편 이상의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하나 이상은 쓴 거잖아요. 푹 빠져 지냈구나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야,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일 해야 돼. 이렇게 괴팅겐 대학교에서 다시 학업에 흥미를 붙인 오펜하이머는 1년 만인 1927년에 23살의 나이로 박사학위 취득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성지인 유럽에서 아주 최신 이론인 양자역학을 배운 젊은 물리학자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다시 고향인 미국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와. 오펜하이머는 그야말로 진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25살의 나이로 버클리 대학교와 칼텍의 물리학 교수로 동시에 임명이 됩니다. 25세요? 처음에는 진도 너무 빠르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불만이 엄청 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능숙하게 강의를 하면서 그를 따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또 학생 끝까지 내 수업을 버틴다 하면은 개인 시간 내가지고 따로 가르칠 만큼 정말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이렇게 교수로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던 오펜하이머의 일상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왜죠? 바로 전 세계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한 인물의 등장으로 세계 최초의 핵무기 개발 실험의 방아쇠가 당겨지게 됩니다. 히틀러. 맞습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는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독일의 정권을 장악한 그 히틀러와 나치가 유럽 정복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면서 유럽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독일인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유대인 탄압 정책도 시행이 되죠. 그리고 이때 독일의 저명한 유대인 학자들이 잇따라 망명을 떠나는데 이들 중에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물리학자도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네, 맞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33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따라서 여러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이 유독 미국으로 망명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히틀러와 나치가 이 활기를 치는 시국에 유대인들에게 문 열어주는 나라들 몇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이랑 미국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나치가 아닐지 빡세게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섬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상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했는데 반면 미국은 당시 유럽에 비해서 과학적으로 뒤처진 상황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온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히틀러와 나치의 횡포가 심해지던 1938년에 독일 과학계에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물리학자들을 긴장시킨 엄청난 발견 하나를 하게 됩니다. 뭐야? 바로 핵분열의 성공 소식입니다. 교수님, 핵분열이 정확히 어떤 거길래 이렇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건 핵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는 핵과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동안은 핵이 쪼개질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938년 독일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특정한 핵이 반으로 쪼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게다가 이 핵이 분열하면서 굉장한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걸 발견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자폭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핵이었죠.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발견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형을 한번 이용을 해가지고 네. 설명을 해볼까요? 우라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 있는데요.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건 우라늄 235입니다. 이 빨간 구슬을 우라늄 235라고 해볼게요. 우라늄 235가 쪼개지려면 원자핵 내부에 있는 입자 중 하나인 중성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중성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면은 우라늄 235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핵 한 개가 쪼개질 때 같은 무게의 석유가 탈 때보다 무려 200만에서 300만 배가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해요. 와,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구나. 더 놀라운 건 중성자 한 개로 우라늄을 쪼개면 거기서 중성자 두세 개가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 우라늄 235를 여러 개를 한 곳에 두고 중성자 한 개를 이용해서 쪼개면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쪼개질 수 있겠죠.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에너지가 한 번에 나오는 거네요. 예. 그럼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살상 무기, 원자폭탄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이걸 이제 독일에서 지금 발견을 처음 했잖아요. 네. 히틀러가 이 원자폭탄 원리를 그럼 제일 처음 갖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당시만 해도 실제로 핵 분열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을지는 연구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1939년 4월에 우라늄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이 괴팅겐 대학교에서 오펜하이머와 잠깐 함께 공부하기도 했던 천재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였습니다. 하이젠베르크. 정원 씨, 그래서 이 원자폭탄 개발을 둘러싸고 뭐 미국과 독일에서는 서로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이런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핵분열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퍼진 뒤에 미국과 독일의 과학자들이 저쪽이 먼저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는데 한때 동료였던 사람들이 미국이랑 독일로 나눠져서 있는 상황이니까 서로 적이 되고 경쟁 상대가 되고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특히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온 과학자들은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만들 경우에 전 세계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1939년 8월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보냈는데요. This new phenomenon would also lead to the construction of bombs, and it is conceivable that extremely powerful bombs of a new type may thus be constructed. A single bomb of this type carried by a boat and exploded in a port might very well destroy the whole port together with some of the surrounding territory. 과학자들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독일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밀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편지를 보내고 딱 한 달 뒤인 1939년 9월 1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이 진행될수록 원자폭탄을 둘러싼 세계 정세는 더욱 첨예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을
원자폭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력을 키운 독일이 원자폭탄의 재료들을 확보했던 거예요. 독일은 전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원자폭탄의 개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독일이 점령한 체코슬로바키아에는 고품질의 우라늄이 생산되는 요아임스탈 광산이 있었고, 또 1940년에 벨기에를 지배하에 두면서 벨기에 식민지인 콩고 자이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우라늄 광산까지 차지하게 된 겁니다. 와, 대박이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두 기 정도의 원자폭탄은 그냥 충분히 가능했던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비상사태네요. 이렇게 이제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다는 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였던 처칠은 영국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기도 전에 개발을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런던 대공습이 시작이 된 겁니다.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서 독일 공군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격하면서 아주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처칠은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원자폭탄의 기본 설계, 작동 방식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보고서를 미국에 전부 전하게 됩니다. 아, 이런 소식을 들은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10월 9일에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 회의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우라늄 235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라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회의 참가자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크리스 씨, 그 과학자들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거는 전쟁 전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루즈벨트 그때 대선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겠다 공약했기 때문이에요. Your boys are not going to be sent into any foreign war. 바로 이때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에 속도를 붙여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2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거예요. 진주만. 이후 미국은 일본과 독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아, 드디어 시작이네. 그리고 독일보다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1942년 8월 13일 그 유명한 초대형 극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죠. 독일에는 우라늄 클럽이 있었으면 미국에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정원 씨, 근데 진짜 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맨하탄 사무실에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총 13만 명의 인원과 20억 달러가 들어오는데요.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44조 3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와. 대박. 특히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는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대거 동참을 하는데요. 리차드 파인만과 함께 엔리코 페르미, 폰 노이만 등 유명한 과학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이 엄청난 과학자들을 이끌면서 프로젝트를 지휘할 연구소장에 38살의 젊은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임명이 됩니다. 교수님 그럼 정말 내노라는 과학자 다 모아서 연구를 했을 텐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오펜하이머가 대표 그 리더가 된 거예요? 예, 오펜하이머가 수많은 과학자 중에 리더로 낙점된 데에는 한 인물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괄 사령관이었던 레슬리 글로브스 장군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 영화에서는 그 맷 데이먼이 맞아요. 역할을 해가지고 더 화제가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 그러면. 예, 그렇죠. 사진을 보고 어떤 이미지가 느껴져요? 멋있죠. 강인해 보이는데. 군인 같은 군인의 네. 어떤 뚝심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 오펜하이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연구소를 이렇게 초청을 했을까요? 예, 특히 그 오펜하이머가 핵심을 파악하는데 아주 특출을 났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하면은 맥락을 바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까지 곧바로 파악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오펜하이머는 어학 능력과 언변이 특출났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지. 사실 천재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솔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두고 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이 다른 과학자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출생의 유럽에서 공부하고 왔던 엘리트라는 그런 점도 큰 장점이었었죠. 이렇게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소장직을 맡으면서 과학자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오펜하이머가 글로브스 장군과 함께 가장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썼던 것이 있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비밀, 극비리하는 거. 아, 맞습니다. 바로 비밀 유지, 비밀 엄수.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맨하탄 프로젝트가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된 데엔 특히 이 사람의 언명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당시 대통령이 오펜하이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This program be even more drastically guarded than other highly secret war developments. I have therefore given directions that every precaution be taken to ensure the security of your project and feel sure that those in charge will see that these orders are carried out. 그래서 당시에
해리 트루먼 부통령조차 모르게 맨하탄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관리자인 오펜하이머에게 보안을 명심 또 명심 시켰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때 오펜하이머와 그로브스 장군은 먼저 맨하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극비의 공간이어야 하는 곳, 연구소의 부지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최적의 장소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어딘지 확인을 해볼까요? 예, 이 지역 뉴멕시코주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막에 있었던 로스 알라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비밀 지키기엔 딱 좋은 곳일 것 같아요. 결국 이 황량한 사막은 최종적으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 됐던 것입니다. 오. 그리고 맨하탄 프로젝트는 로스알라모스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약 30군데 크고 작은 시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펜포드라든지 오크리지처럼 대부분의 시설은 이렇게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스알라모스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 만큼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모여서 아주 극비 실험들을 하고 있었고요. 삼엄한 경비를 위해서 군인들도 여기 많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3,500명 정도가 로스알라모스에 모여들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만큼 적합한 곳이 없었던 것이죠. 우와. 그렇다면 과연 로스알라모스는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삭막할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다 되게 해놨나 보다, 저 안에서. 병원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완전 마을, 큰 마을 하나 형성해놨네요. 예, 그렇죠. 그 로스알라모스는 실험실과 관리본부 사무실뿐만 아니라 상점과 병원, 기술창고 등 다양한 생활 공간까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아. 마치 이 모습이 사막 위에 세워진 작은 마을 같았죠. 대학 같은. 예, 그래, 대학 같대, 대학 같다. 예, 그렇죠. 근데 교수님 아무리 그 허벌판 사막이라 해도 3,000명 정도 되는 인원 수용할 거면은 이게 비밀이 잘 지켜질까요? 네,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하려고 만든 곳이 바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인데요. 우선 그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는 출입 절차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가나? 이게 뭐야, 진짜. 이건 뭐야? 다리가 있네요. 이 로스알라모스 연구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정문에 도착을 하면은 출입증을 제시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꽁꽁 쌓여 있었구나. 아무나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당시 출입증에는 사진과 직위 그리고 보안 인가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이 표시되어 있는데 허가 수준에 따라 그 배지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경우에는 모든 기밀은 물론 대부분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흰색 배지를 채용을 했죠. 신기하네. 게다가 오펜하이머는 이중 보안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서도 일부 과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에 필요한 수식들을 아무 설명 없이 던져만 놓고 그냥 계산만 시켰던 그런 시기죠. 그럼에도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몇 년 동안은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비밀 서약서도 작성을 해야 됐어요. 이거는 이제 고위급 연구원부터 청소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와. 그 이장원 씨 또 연구소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이 또 금지됐을까요?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네. 오펜하이머 박사 사진에 앞에 K6라고 이렇게 예. 붙어 있는데 그렇게 다 일련 번호로만 서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름도 몰라요 서로? 네. 그래서 실제로 로스알라모스에서 어떤 그 일했던 여성 과학자 한 분이 이게 테니스를 같이 치던 사람 중 하나가 알고 보니 엔리코 페르미라고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분이었던 거예요. 아, 여기 안에서 그냥 같이 그냥 테니스 여가로 테니스 치는 아저씨가. 네네. 신기하다. 로스알라모스가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폭탄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연구소 안에서는 정말 매일매일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실험들이 이어졌고요. 하지만 당시 이제 핵 분열에 대한 이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무기로 상용화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부담감이 엄청나겠네요. 엄청나겠죠. 원래 오펜하이머는 183cm의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져서 50kg 정도로 체중이 어머. 줄기도 아우, 합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 50kg? 네. 180kg인데? 이거예요? 네, 이게 세계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가제트입니다. 오펜하이머의 리더십과 로스알라모스의 과학자들의 투지가 뭉쳐서 단 10개월 만에 만들어낸 성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데? 오작동 날 거 아니야. 손 하나만 빠져도. 크리스 씨, 근데 왜 이름을 가제트라고 지은 거예요? 거의 연구소 안에서 보안이 엄청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뭐 플루토늄 원자폭탄이라고 부르기에는 그거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제트 큰 의미 없어요. 그냥 gadget, 영어로 gadget, 기계, 머신이라는 뜻이었어요. 보안 때문도 있겠구나. 네. 이제 이 플루토늄 원자폭탄의 테스트만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이때 또 맨하탄 프로젝트에 중대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게다가 조금 후인 4월 30일에 히틀러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전쟁을 막겠다던 프로젝트 자체가 좀 목적을 잃게 됐던 것입니다. 쓸 일이 없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연구를 너무 늦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개발을 계속하고 직접 투하해서 원자폭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유럽의 전쟁은 어쨌건 마무리되었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예. 그리고 마침내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트리니티. 여기서 문제 낼게요. 실험을 위해 원자폭탄의 기폭 장치를 분바하던 중 이것으로 인해 비밀리에 진행하던 맨하탄 프로젝트가 들킬 위험에 처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지원 씨. 그 과적 차량 당속에 걸린 거죠. 과적 차량. 과적? 과적 아닌가? 과적. 아하, 정답! 오답입니다, 지원 씨. 오답. 예, 혜성 씨. 과속을 한 거예요. 저 트럭이. 그래서 이제 속도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혜성 씨 정답입니다. 아이씨. 설마 아니 근데
저 국가적 프로젝트를 과속을 그게 아니라 이 운반하던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 맞네. 몰랐겠네. 트리니티 테스트 4일 전에 이제 실험 장소로 이 기폭 장치를 운반하던 차량이 미치겠다. 과속으로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요? 막 했던 거군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경찰이 트렁크를 수색하지 않아서 이제 원자폭탄의 존재를 들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트리니티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 트리니티 테스트를 시작하기로 한 시간은 1945년 7월 16일 오전 4시였습니다. 당시 트리니티 테스트는 시야를 확보를 하고 또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살벌하다, 진짜. 무섭다. 저기 공정에서 실수 하나라도 나면 끝장이잖아요. 진짜. 사실 이 당시에 매다는 과정에서 이 경찰이 좀 해이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게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그래요. 너무 무섭죠. 네네. 근데 다행히도 잘 고정할 수 있었고. 아니 선도 엄청 많잖아요. 이 선 봐. 이거 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툭 끊어져 봐. 그런데 실험을 코앞에 둔 2시 30분. 비와? 갑자기 심한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요. 천둥 번개가 치네. 번개 맞으면 우와.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하늘이 개자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던 새벽 5시 29분. 조그만 얼굴이. 너무 무섭다. 드디어 약 12km 정도 높이의 버섯구름이 솟구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게 저 어디서 본 거야? 저게 CG가 아니잖아. 너무 무섭다. 무섭죠. 매우 밝고 흰 섬광이 번쩍였고 구름은 섬광으로부터 파동 형태로 퍼져 나왔어요. 섬광은 차츰 노랗게 바뀌더니 주황빛이 되었죠. 곧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는데 주황색 빛이 번쩍이더니 차츰 우리가 아는 버섯구름으로 변했습니다. 얼마간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귀를 찢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말이죠. 나 겁도 없다 근데. 소리가 나중에 나나 봐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빛은 거의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오는데 소리는 나중에 1초에 300m 정도밖에 못 가니까. 영화에서도 무음으로였다가 맞아요. 소리 언제 나지 내가 이렇게 괜찮하고 있는데 뒤늦게 나와요. 막 10초 뒤. 예, 놀랍게도 3km 밖에 있던 한 폐가는 부서져 버렸으며 16km 떨어진 본부에서도 강렬한 열이 느껴졌다고 해요. 충격파는 160km 거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위력은 약 TNT 폭탄 20킬로톤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냥 화산 하나를 만들어낸. 활화산. 그리고 실험 직후 탐사 결과 폭심지 부근에는 직경 340m에 이르는 구덩이 전체가 강렬한 열로 인해 모래가 녹아 옅은 녹색의 방사능 유리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훗날 이 광석은 트리니타이트라고 이름 지어졌지요. 아 근데 교수님 이게 이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 근처에서 있었다라는 게 맞아. 무방비로 있었다라는 그거 그냥 게 좀 보고 이해가 안 있고. 가거든요. 예, 비록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지만 이들이 핵폭발의 모든 위험에 대해서 완전히 인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최대한 예측을 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들 가운데 중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오펜하이머고 그 오른쪽에 그로브스 장군입니다. 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네, 저 덧신만 신고. 예, 그렇죠. 바로 종이로 만든 덧신. 어떡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 입니다. 자네가. 당시 과학자들은 이제 오염물질이 직접 닿지만 않으면은 무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을 잘 몰랐나 봐요. 네, 공기 중에서 이제 피폭될 그런 위험성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이죠. 따라서 당시에 이런 종이 덧신만 신고 용감하게 핵 폭발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리 났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바로 문제가. 당시 트리니티 테스트 현장에 있던 과학자들이 방사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또 허무한 거 아니겠죠? 정답. 네, 규현 씨. 네. 우산? 응? 우산. 우산? 혹시 뭐 이렇게 막 파편이나 뭐 이런 걸 피하려고. 방사능비. 규현 씨 오답이고요. 네, 크리스 씨. 아니에요. 제가 우산보다 양산 떠올랐는데 제가 바보 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정답. 예, 이장원 씨. 색안경. 색안경. 오답이에요. 예. 예. 이거 오답이에요? 아니 뭘 했는데? 색안경 썼을 것 같은데. 예. 장원 씨가 얘기한 안경. 연결이 돼 있는 뭐야? 선글라스 와. 관련이야? 정답. 예, 혜성 씨. 그 색안경이랑 비슷한 거. 그 나 알았다. 고글 아니에요? 고글? 고글. 혜성 씨 정답. 고글. 고글. 예. 고글을 다 썼어요. 근데 고글이 약간 용접공들이 쓰는 그런 고글을 다 썼습니다. 참 과학자도 대단해.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했는지 당시 제작된 안전 가이드를 하나 볼까요? The eyes have it, goggles keep them that way. 눈이 중요하니까 고글 잘 이용해서 눈을 보호하세요. 실제로 이제 오펜하이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현장에서 용접공 고글을 써서 자외선과 열로부터 눈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겁도 없다 진짜. 크리스 씨 또 방사능 노출 그거 피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방법들을 했죠? 선크림, 일단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과학자만 자외선 차단치 바르고 또는 엎드려서 납작하게 몸을 만들어 달라 그런 지시도 떨어졌고 또 이렇게 폭발물이나 잔재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탱크 뒤에서 숨어서 보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방법이 다양했어요. 그냥 다 허술한 거죠. 모두 다 너무 허술했어요. 저 터지는 걸 보고 나서는 와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죠? 탱크가 날아가는데 그 천재들인데 그분. 위력을 몰랐던 건 이 정도일 모를 줄. 수 있죠. 아유, 대단하신 분들이셨는데 진짜. 예,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로스 알라모스의 과학자들과의 협업으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예, 이후
원자폭탄을 손에 쥔 미국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 보이를 투하하고 (3일) 후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패트맨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일본은 이 두 번의 핵폭탄 투하로 인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장원 씨, 오펜하이머가 원폭 그 장소를 고를 때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의견을 좀 내셨던 모양이에요. 첫 번째 원자폭탄을 어디에 떨어뜨릴지 장소를 고를 때 최대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히로시마를 골랐던 거는 군수시설 공장이 있어서 다른 곳들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일 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개발한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직접 확인한 후에 그 심경을 인터뷰를 통해 전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같이 볼까요? Looking back now, do you think that our country's use of the bomb was necessary? The war had started in '39. It had seen the death of tens of millions. It had seen brutality and degradation which had no place in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And the ending of the war by this means, certainly cruel, was not undertaken lightly. But I am not, as of today, confident that a better course was then open. 이 말을 한 오펜하이머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괴물의 탄생을. 맞아. 심정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후회한다던가 사과의 말을 했다던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비 프로젝트를 맡은 관리자로서 본인의 임무를 무사히 해낸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후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미국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W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눈물 맺히신 것 같아.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